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최소화하고 예술단 공연은 아예 반대합니다. 공연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선전이 된다는 거죠. 단일팀 역시 반대 사안을 IOC에 보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합의,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훈련 조성을 함께 노력한다. 2011년 8월자 기사입니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현재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먼저 제안했었죠. 단일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며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더 웃깁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올림픽 자체가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게 서울, 강릉 두 곳의 북한 공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한의 체제 선전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일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컨디션 어때요? 네. 네, 안 좋습니다. 네. 예,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안 좋습니다. 아침에는. 예. 이 장단기 기억 상실. 예, 이거는 정치권에 원래 만연해 있는, 질환입니다. 네.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예, 바로바로 뒤집는 게 특기예요, 특기. 예, 예, 다시 발동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추진 혹은 뭐 특별법 제정 또는 올림픽 조직위에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체제 선전이라는 말이 제일 웃깁니다, 저는. 예. 공연 몇 개 하고 올림픽 자체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는 올림픽을 남한이 하게 동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체제 선전이 어디 있나요? 북한의 생중계로 이 모든 동계올림픽 경기가 남한에서 열린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 선전으로 따지면 북한이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말 동안에 가장 화제의 뉴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한국일보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뉴스도 많았지만요. 이 뉴스가 아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골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특활비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쪽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기에게도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윗선에 보고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이게 포털에 메일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핵심은 이거죠. 제2부속실에 준 게 아니고, 예. 제2부속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의 행사 의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저 담당하는 행정관한테 줬다는 거예요. 관저. 그러니까 관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사는 집이죠. 예. 개인 비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이 아니라 개인 비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돈은 은밀히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계속 화제가 되는 게 명품 구입했다,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걸 김희중 전 실장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다만
방미 직전에 달러를 환전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쓰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진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사적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식 행사에는 따로 돈 들 일이 1억씩이나 돈 들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달러를 1억을 환전해서 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길 원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명품 샵에 가서 쇼핑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개연성 정도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입증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네, 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한 건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1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아파트를 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구매자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렀고 특히 현금 개수기를 가져와서 돈을 세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 자녀의 소득과 납세 사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매우 각별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예.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려면 트렁크에 들고 가야 되는데. 네, 심지어 개수기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네, 합니다. 누가 일반인이. 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특활비 이미 사실은 문제가 됐죠. 예. 200만 달러는,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외에도 특활비를 빼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런 정황입니다. 네, 또 펜트하우스를 꾸며준 정황 등이 확보가 돼서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원 전 원장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예. 그건 어쨌든 국정원장이 거처로 삼았던 건데 이건 아들 집 사준 거 아닙니까? 예.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하여튼 자녀 집을 만약에 일부라도 특활비가 들어가서 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전세비에도 1억의 특활비가 들어간 정황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다양한 집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곡동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도 국정원 특활비 6억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골 때리네요.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다음은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부 인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자신이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조사가 거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특활비가 쓰여진 경로 혹은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특활비 갈래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가질 텐데 지금 이 뉴스는 201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고요. 그때 이제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이 쓰였는데 그 돈이 당시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끝난 사안이었어요.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장인이 줬어요. 5천만 원을. 이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믿지 않았죠. 예, 그렇죠. 하지만 띠지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장인이 그 한국은행에서 바로 돈을 가져와가지고 관봉 상태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는데 사실 이 관봉이 아니어도 말이 안 되죠. 총무실 직원이 왜 사비 5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돈이 대체 특활비는 맞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불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미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김진모 전 민전 2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5천만 원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도는 이제 민정수석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갔다가 그리고 공직, 수석.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총리실 관리관으로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간이 빠졌었거든요. 예. 이 중간을 수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등장해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정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민정의 또 비서관으로 갔다가 총리실로 넘어가서 그것이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너진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원래는 장인이 줬다고 했던 사람. 네, 출처를 그렇게 둘러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수사를 중인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국정원 돈까지 쓴 거였던 거죠. 예,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권재진 전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됐죠. 예, 법무부 장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윗선 지시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보수가 남남 갈등, 이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남남 갈등을 북한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미국이 전쟁까지 옵션으로 놓고 있다고 연일 보수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너무 반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전쟁을 걱정했으면, 이제 전쟁 안 하고 선수단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반겨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보수 매체와 보수 정치권에서.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최소한 앞뒤는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가 부도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다스 경영진의 비공식 회의를 보도한 건데요. 문건까지 입수했습니다. 은행권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1월 중 만기가 들어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에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간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도 해놨다라고 하는데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자금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 위기의 기로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고위부도설은 뉴스공장에서 대략 2주 전쯤에 한번 예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요런 작전은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예. 전문 영역입니다. 건실한 기업이 이제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의해서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다스가, 부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음을 그냥 결제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통상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고의 부도를 낼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사가 매출이 없다든가 또는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난 경우도 있는데, 다스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음 결제만 안 해버리면 은행에 어음 결정 안 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굉장히 의도된 경영난이거나 과장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에서 갑자기 물량이 떨어졌다든가 자동차 경기가 나빠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2주 전에 얘기했던 뉴스가 2주 후에 나오는 예언 뉴스 공장입니다. 또 이 뉴스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스 본사가 압수수색 당시에 다스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홍 아무개 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국내 협력사 관리 총괄하는 박 아무개 구매실장, 인사노무실의 한 아무개 실장 이사의 하드디스크도 제출되지 않아서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보도가 있는 만큼 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고위부도 가능성, 2주 전쯤 얘기했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6년에 녹음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동영 씨는 해고된 다스 직원에게 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 회장이 소위 바지 회장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스가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는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다스가 아플 예정인 뉴스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상한 회장, 명부상 소유주죠. 최대 주주인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상한 회장, 그러니까 준재벌입니다. 그 다스 규모로 볼 때. 준재벌의 아들 이동영 씨가 나도 월급 받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는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인 정황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음이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가 담겨서 아마 그 상대방이 아마 당시에 이유는 저기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을 했나 봅니다. 녹음을 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했고요. 사실은 3주 전쯤에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공개됐던 내용인데,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월급 사장 아니냐는 정황 혹은 주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렇죠. 결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을 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계 가족에 의해서 본인 입으로 이런 주장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응할 방법이 없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했겠죠.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또 수없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등 5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북 간은 개막식과 폐익식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요. 공동 입장합니다. 또 단일팀의 영문 추가 어른은요, COR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포털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014년 때 아시안게임 때 그때도 북한 응원단 왔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북한 응원단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시안게임 할 때도 왔습니다. 그때 왔는데 북한 응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검색하면 사진 쫙 나옵니다. 지금 SNS에 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요. 북한 응원단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같이 응원하면서 북한을 응원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만약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장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심사네요. 근데 네이버가 먼저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방해 맞죠.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건데 네이버가 여기서 단순히 피의자이기만 한지 따져볼 정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이제 그 메인에 노출된 기사예요. 그런데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1보, 2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판갈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 2보가 됐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정반대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1보, 2보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1보가 그냥 걸려 있으면 되는데 2보로 바꾼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있는.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1보에서 2보로 바뀌었으니 판결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가 한 토시 하나 틀지 않고, 똑같은 기사를 2보로 바꾼 다음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기사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죠. 네, 따져볼 근데 게 그 많을 것 부분까지 같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기억 상실은 이번 가려가 필요하다. 예, 걱정된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특활비 관련한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도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예, 인물들의 직책도 많고 해서 오늘 이 특활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죠.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보세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어서. 자, 밉상 하영 기자. 자, 특활비 관련해서 예. 너무 많아요, 양상이. 예, 그 전개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름이 많아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네. 말인데. 네. 게다가 직책도 워낙 길잖아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가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갈래를 좀 잡아보죠. 예.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예,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누군가의 살림살이, 예. 사적 용처를 위한 예. 살림돈 이 정도, 살림돈 이 정도.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갈래가 하나 있다.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하나가 급할 때 쓰는 급전. 급전 갈래. 예, 급전 갈래가 있다. 급전 갈래가. 이 갈래가 최근에 튀어나온 민간인 사찰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급전 갈래가 민간인 사찰하다가 들켰어요. 예. 예, 들켰는데 이제 폭로를 한다고 하니 네. 입막음을 해야 된다. 네, 거기부터 가볼까요? 예, 그거부터 한번 가보죠. 당시에 민간인 사찰. 예,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지원윤리관실이라는 조직을 두고요. 경찰이나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만 사찰한 거 아닙니다. 예. 당시 한나라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렇죠. 민간인 도사찰 사건입니다. 예. 언론계, 정계, 관계 등 전방위로 사찰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한 적이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실이.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은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찍은 네. 공직자건 공직자가 아니건 간에 자신들이 찍은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사찰한 거죠. 예. 불이익을 주고. 검찰 수사는 2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2010년 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이 있었다라는 폭로로 예.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죠. 여기서 폭로가 드러나면서 2번 이루어졌는데 5천만 원은 두 번째 폭로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이제 디가우징입니다. 디가우징입니다. 예. 전혀 생소한 용어였는데 디가우징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뒤집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최근에 등장한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인정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예, 이 5천만 원은 관봉에 담겨져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게 벌써 주무관 이런 거 우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렇죠. 비서관, 주무관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관도 나오고. 예. 김진모 민정 2비서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모 비서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예.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직책명도 이렇게 복잡한지. 여기도 청와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복무관리관, 예. 기강비서관, 예. 여기서 유충렬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겁니다. 전 주무관에게. 예. 곳에 비서관, 관리관, 주무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앞에 또 이름 외워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앞에 거는 민정이고 뒤에 건 총리실 산하예요. 예. 헷갈립니다 이거. 예. 이게 왜 이렇게 개통 없이
이 왔다 갔다 했나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급전 쓰다 보니까 이리저리 퉁치다가 이렇게 됐거나. 크게 보면 청와대 민정에서 총리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크게 보면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진 총리실로 돈을 원했다. 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정 이 비서관도 자금 출처가 국정원인 건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나는 착복하지 않았다. 예. 민간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쪽에 있던 그 비서관들은 나는 전달만 했어요. 예. 이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당사자한테 직접 준 국무총리실. 네.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충렬 관리관은 이거 장인이 준 겁니다. 2012년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장인이 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수사는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아예 청와대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검찰은 장이 준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예. 당신은 총리실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게 청와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민정까지는 안 올라가고 끊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수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준 돈을 본인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관봉으로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관봉으로 5천만 원을 넘겨줬다는 장인이 거예요. 그 한국은행 장이라든가 조폐공사 사장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검찰은 그걸 믿어준 거죠. 예. 여기서 근데 게다가 장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모 할머니나 장인 핑계를 많이 대죠. 예. 특히 사망하신 분들 네.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사건이 덮였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거꾸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예, 청와대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돈이.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시라고 하면 비서관 위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직위가 높은 사람이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김진모 이 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구속이 돼버렸어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가 남은 겁니다, 이제. 위에가 남은 거예요. 예, 사건이 이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민정수석과 대통령실장을 예. 곧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예. 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요 두 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남았죠. 예. 그 아래부터 제일 고위직은 이미 비서관 중에 제일 고위직. 돈을 받았다. 예. 돈을 나는 받았지만 건넸을 뿐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남았고 네. 또 한 사람은 돈은 줬는데 곧 장애인이라고 했던 사람 남은 겁니다. 그렇죠. 민간인 사찰에서 5천만 원 관봉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국정원 라인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진모 민정 2비서관이 구속된. 예. 구속된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거든요. 예.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아주 대표적인 서울시 멤버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으로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멤버 하면 또 등장하는 인물 예. 원세훈 국정원장, 예.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렇게 원세훈 원장은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 돈은.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타고 내려온 나이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거기는 원장도 인정을 했고 그 돈을 그렇죠. 전달한 사람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도 비서관과 비서관 아래 다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한 사람 빠져 있죠. 중간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5천만 원 돈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불려갔고요. 지금 그 뭐 1000개 피스 퍼즐이라고 하면 예. 한 990개 정도는 맞춰진 상태예요. 예,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거의 드러났다. 자, 이게 이제 예. 공식 라인 선상에서 급전으로 해결하는 갈래 사건이고 그다음에 사적 유용 라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식 유용 라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말고 1억 7천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또 있죠. 참. 예, 또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돈인데요. 예.
이 돈은 4천만 원, 이 비서관이 4천만 원을 당시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건넵니다. 아, 좀 길죠? 예. 예.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건네고. 이것도 용도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입막음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또 4천만 원. 예. 진 과장과 장 주무관에 건네고요. 나머지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3천만 원. 이것도 변호사 비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체로, 특활비를, 기관에서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 비용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용도는 똑같고요. 예. 갈래가 좀 다를 뿐 액수와 용도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게 등장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는 민정수석과 대통령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적 유용. 야, 이것도 큽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액수를 넘어서서. 예.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예.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한참 그 논란이 되고 있는 1억짜리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돈을 원래는 제2부속실로 준 거 아니냐. 네. 부인에게, 대통령 부인에게, 김영록 여사.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저의 비서한테 줬다. 여기서 핵심은 예. 관저입니다. 관저. 예. 집에 준 거예요, 집에. 집 문 앞에 갖다 준 겁니다. 청와대 예. 공식 라인이 아니라 집에 갖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관저의 음습함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서부터 연원하나 했더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저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많이 거론됐지만은 집 관련해서는, 집 관련만 따지자면, 다른 어처구니 없는 것도 많지만, 기름값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 관련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값을 아예 냈다는 쪽으로 지금, 예. 명품 이쪽 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입증이 심하죠. 예. 입증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입증은 불가능한, 왜냐면, 현금에는 딱지가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죠. 예. 관복 말고요. 관복은 딱지가 있어서 들킨 거예요, 예, 지금. 예. 근데 현금에는 해외 나와서 쇼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걸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버지니아주에 있는 쇼핑몰에 한국, 그 가게에 한국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돈이 특활비로 쓰였냐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만 원짜리가 아니고 달러죠, 이제. 예, 달러가 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좀. 예, 어렵죠. 그런 입증이 불가능한데 집값 요런 쪽으로 간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냐면 관저, 네. 달러로 줬느냐 뭐냐, 이런 거 왜 의미가 집착하냐는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물이나 이 국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액수도 그러니까요. 특정이 돼야 하고 이게 하나만 삐끗하면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무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은 디테일합니다. 아마 명품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설사 명품 뭐뭐뭐를 샀다 확인 몇 날 며칠 다 확인이 돼도 그게 특활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예. 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이 아니고 진짜 여성 행정관에게 건넸는지 예. 그리고 달러로 직접 건넸는지 그리고 그게 밤인지 관저 앞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정황이 도와져서 역시 사적 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처음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예. 예. 확인 지금 최신 뉴스로는 집에 줬답니다. 집에. 그렇죠. 예. 집에.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전추 행정관 있잖아요. 네. 그 지금거리에서 수행했던 그렇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역할을- 추정되는. 예.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여성 비서입니다. 예. 여성 비서한테 건넸다. 그 집에 가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하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무슨 제2부속실 하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라인 맞아요. 그렇죠. 의정과 행사를 담당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저 집에 가서. 예. 집에 가서 집 지키는 사람한테 줬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추가 특활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 무슨 배신이나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좀 억울하다.
검찰이 아주 탄탄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집값으로 흘러가는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예. 예, 예. 30초 만에 끝내야 되겠는데, 원세훈, 전 원장 집값과.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전세금이라든가 집값.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간 정황들이 또 있어요. 딱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다. 지금 예. 강남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분노가. 예. 예. 집값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 이게 진짜 진짜, 문제는 예. 국정원 특활비가 자기들 집값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자, 세금 가지고 여기까지. 투자. 예. 밉상.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점검단. 예. 공연 행사 이전에 점검단이었죠. 예. 현송월 삼지연 관련 단장이 점검단을 이끌고 왔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까칠한 장관님 연결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네네. 끝까지 들어다고. 자, 예. 여러 가지 남한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IOC에 단일팀 구성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예. 북한이 올림픽을 최대 선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 10년, 11년쯤 됐나요? 2010년 6월 29일 날 당시 나경원 의원이 여당일 때, 네. 여야 의원 284명이 공동 발의한 2010년 평창올림픽 유지 지지 결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결의안 2항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발전에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다음에 또 미안합니다 이거 2011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평창 올림픽 특별법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거기 85조 2항에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다스 문제 관련해서 지금 평창올림픽 내가 유치했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 할 정도로 지금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당시 여당이 발의안도, 지지 결의안도 내고 특별법. 지원 법안도 예. 만들었는데,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북한 체제 선전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서 이게 열리면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일팀이 되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야 된다. 예,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양반들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그 법이 네. 바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한나라당 때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 어쨌든 불과 지금 10년도 안 된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송월 단장이 와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경의선 육로로 오고 마식령 스키장 둘러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02년 9월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 10월 25일 날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조망, 비무장지대를 뚫고 남북으로 두 갈래 피스 익스프레스웨이가 연결되어 있더라.
동해선, 서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매우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당시 국무장관은 이걸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것이 개성공단 출퇴근로 금강산 관광로로 쓰였었는데 이제 서해선은 지금 개성공단 막힌 지 2년 조금 못된 시간에 뚫리게 됐고 다시 예. 동해선은 평창 쪽으로 해서 금강산하고 마식령 스키장 우리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지금 8년 조금 안 되네요. 한 7년 조금 지난 뒤에 다시 뚫렸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콜린 파월 장관은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통일문화도 정부에서는 이건 민족의 혈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피가 통하는 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현송을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단이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공연단도 그리 올 거고 뭐 선수단들도 올 거고 응원단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동해선 쪽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훈련하고 오고 다시 이렇게 자꾸 접촉이 많아지면 남북 간의 그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앞으로도 자주 연결할 테니 시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대화가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남북대화 관련한 진행들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시기에? 지금 9일날 고위급 회담, 15일날 공연 실무 접촉, 그다음에 17일날 체육 관련 실무 접촉 회담이 있었는데 세 번의 회담을 통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남북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은 또 해야 될 회담들이 많이 있어요. 군사회담도 해야 그렇죠. 되고, 접시자 회담도 해야 되고, 또 고위급 회담도 또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100% 지지한다고 했고, 남북대화를. 10일날 통화에서는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북대화를 지금 우리가 잘 해야만 되지만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담 분위기 깨는 그런 행동 해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은 그 북한이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회담 지금까지는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미국이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로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건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문 대통령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남북회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동경지국장은 딴소리를 했던데 운전자는 김정일이고 조수석에 문 대통령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대담입니다. 네. 3주 전에 했던가요? 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덩치 배종찬입니다. 덩치는 두 분 다 덩치예요.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덩치. 네. 다만 헤어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네. 박시영 부대표님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네. 배종찬 본부장님도 많지는 않은데 위로 번쩍 서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힘을 많이 주셨네요. 네, 좀 힘있게 하려고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예,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힘이 많이 들어갔다. 제가. 조금 전에 잔디 인형 이렇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잔디 인형이요? 네.
쓰시려고 하다가 수줍게 지금 네. 잔디 인형이라고 누가 저희 작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뭐 주위에서 많이들 또 이야기를 뭐 죄송합니다. 네. 손가락을 대면 찔릴 것 같을 정도로 서 있습니다. 네. 자, 큰 이슈들 몇 가지가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 큰 이슈들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그로 인한 정계 개편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는 올림픽이 또 큰 게 있고요. 올림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은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한쪽은 합당하고 한쪽은 창당해서 사실상 분당이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이 보시기도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가칭도 헷갈립니다. 통합개혁신당과 개혁신당. 원래는 통합신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가칭 신당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반대파들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니까 개혁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합개혁신당으로. 네.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개혁이란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걸 슬그머니 붙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신당 하다가 통합개혁신당. 요거는 여론조사 같은 거가 예를 들어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으로 붙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개혁신당 쪽에 반대파 쪽에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올까봐 붙인 게 아니겠는가.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 보면 그 통합 반대 정당 개혁신당이 한 4% 정도 뭐 잠재적 지지 정당. 근데 거기서는 반대라고 붙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을 앞으로 우리도 개혁신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이게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네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뭐 다 달라버렸으니까 이제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뭔가 변화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통합개혁신당. 네, 그러니까 이름에도 준수 그러면 왠지 준수할 것 같고 왠지 잘생길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에 영향 미치죠, 이런 거. 약간 미치는데 결국 이거는 뭐 2월달 내에 다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쪽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그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 보름 내지 한 20일 정도의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붙인 걸 보면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통합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이름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안철수, 유승민 추구하는 통합개혁신당 일명 지지도가 굉장히 정체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각광을 받다가 자유한국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사실 잠재적 지지정당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쨌든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왔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은 이미 다 본 사람들이고 국민들 눈에는 각광받는 새로운 인물들이 아직 뭐 결합된다는 소식이 없고요. 실제 뭐 손학규 정의와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식상한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째는 이제 평창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2월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공교롭게 평창올림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도체제나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당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안철수 간에. 이런 어떤 잡음들이 계속 좀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분 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율이 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이 통합될 때 우리가 같이 춤을 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통합 효과가 100% 오롯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가 이제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세 가지나 됩니까? 네네. 두 가지로 줄일까요? 네. 일단 들어보고 갑자기 저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구성원 내에 이 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대표적인 인물.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들이 또 서로 이 통합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합했는데 정작 정치 세력으로서는 근데 지지층들이 따로 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두 정당이 통합할 정당이냐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 안보에 대해서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또 대표적인 것은 MB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다소 엇갈리는 것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과연 통합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이 걸림돌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부터 둘로 줄이겠습니다. 네. 예리한 분석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여, 이 통합개혁신당 일단 먼저 얘기해보죠. 서울 수도권 혹은 호남권 혹은 TK, PK, 각각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요? 예. 실제로 본다면 결국 수도권에서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안철수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결국 뭐 이 정당의, 운명을 좌우질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해보면,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자리 숫자이거든요. 10% 미만이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요새?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과거에 2010년 출마했을 당시에 21년인가요? 출마했을 당시에 양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 시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면 이게 정책 전선이 아니라 정치 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책 가지고 서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싸움에 능한 분들이 여당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약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2.58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이 좀 더 흥미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야당 쪽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장 후보로 그 공격을 잘 방어하거나 역으로 정치적 공세를 잘 피는 사람이 후보로 여당 내에서도 부상할 수 있다. 예, 여당 내에서 약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상태를 먼저 저는 논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안 대표의 지지율도 내려가 있고 또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도. 그렇다면 정말 선거 전반의 판세를 뒤흔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과연 무엇을 노리느냐. 지금 개혁신당으로 통합 반대파가 떨어져 나가면 호남에서의 또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영남으로 가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강구도를 지금 현재 지지율상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상 더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통합개혁신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해진 정당이 무엇을 노리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정당투표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통합개혁신당이 노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자칫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에도 이 유의미한 득표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여기에라도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다음 총선 심지어는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도.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려면 사실 국회는 혼자 힘이 아니라, 그 지방의원들,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진입되지 않으면 실제 이번 지방선거 다음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더 당선 가능성이 없어진 정당으로 누가 과연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도요. 그렇다면 적어도 빨리 좀 들어가서 제대로 이 통합정당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조금씩 만들어가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바람이 안 불면 영남이나 호남, 충청 바람이 불 수가 없다. 통합개혁신당은. 그렇다면 결국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떤 후보를 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없다라고 표방하지 않습니까? 밝히고 있는데 연대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꺼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도생을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겨냥하고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하면서 독자적 영향을 구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넘어서려고 3, 4월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아까 2월은 평창이 있고 이제 3월이 중요할 텐데요. 통합신당의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느냐.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고 2월 14일 이후로 13일 이후로 그러면 이제 후보 지지도가 이제 발표가 많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굉장히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결국은 4월달 넘어가면 1대1 구도를 고민하면서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기세 싸움을 해서 누가 2위로 올라설 거냐의 싸움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가열차게 할 거고 그것들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요. 하지만 긴장해야 할 대목이 있는 거죠. 지금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그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이버 이런 댓글들도 보면 최근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결정적인데 최근 이제 지지도 조금 하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 평가에 있어서 1년 만에 치러진 평가는 대통령의 자세와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가지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성과는 1년 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과나 경제 상황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자세나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가지고 평가하는데 최근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다 보니까 지지도 좀 빠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거둘 거다. 이런 어떤 자세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긴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임하는 게 집권 여당한테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견제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선거의 판세를 우리가 예측할 때 중요한 3대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세 개입니다.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게. 네. 네. 시험 준비할 때는 항상 세 가지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플러스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도.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가 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도로 보더라도 다른 구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최대 변수가 없는 것이 최대 변수일 정도로 특별한 마땅한 구도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아직까지도 이 탄핵 국면 구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게 후보입니다. 광역 단위는 워낙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기초단체장 정도야 우리 시장님이야 또는 우리 강역 의원이야 정당을 떠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광역단체장의 변수보다도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 많이 우리가 선거의 승패를 또 기준 삼기는 하지만 또 강역 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이 야당의 견제가 그래서 저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점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배 본부장님은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들을 보는 것이다. 예, 지금 이 통합당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생각이 좀 다르신? 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역시 이제 광역단체장을 석권할 수 있느냐, 당선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젊은 층, 여성, 자영업 이런 층 세 축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로 보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문제도 있고 단일팀 문제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도 단일팀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자영업은 최저임금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그 지방선거에서 민생전선, 정책전선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이제 정치전선에서는 말씀하신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개헌도 여당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방분권하면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민생전선에서 어떻게 잘 방어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선 6기의 성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일을 잘했다. 이런 평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을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한 변화, 누가 잘했느냐라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변수는 삼선 피로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선 단체장들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여당 쪽이 좀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삼선 피로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30대 새 인물들을 광역 의원 비례대표 이런 데에서 파격적으로 좀 공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인물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식상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피 수혈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삼선 피로감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삼선 피로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객관적으로는 얼마만큼 잘했느냐. 우리가 뭐 삼선이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선 짬뽕도 있고 삼선 짜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상으로 우리가 무리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잘했고 성과를 냈으면 그만큼 또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냥 단지 삼선이라는 이유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오히려 이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선 피로감은 일부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을 극복할 만한 더 긍정적인 요소를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선거를 쭉 치러보면 막연히 유권자들은 잘 모르다 보면은 교체 의향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재선하려고 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뭐 바꿔보지 뭐. 그러니까 바꾸자는 이 심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유지하자는 심리보다. 저는 통상은. 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잘했다면 잘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 사는 방송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네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뭐,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선 사실 기초단체장도 꽤 있습니다. 사실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는 경선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친문, 비문, 뭐 이런 관리가 중요해요. 경선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은 영남에서 오히려 경선 흥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박시영 부대표는 삼선 짬뽕, 삼선 짜장면은 안 좋아하시고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 큰 문제고요. 그러면 호남권에서는 지금 이제 반대파들이 상당하려고 하는 개혁 신당이 아무래도 그 통합 신당보다는 더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호남권에서는 예. 통합개혁신당, 국민 플러스 발언, 또 이 통합 반대파인 이 또 개혁신당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상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두 세력이 싸우는 사이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공고해져만 가는 것이 이 호남 판세다, 호남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판이 정리된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할 것 같고요. 전남은 일부 지역과 광역단체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광주의 민심을 측정해 보면 거의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강주는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현 시장에 대해서 뭐 피로감보다는 뭔가 다른 명분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얼마만큼 이게 자칫 불협화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TK, 같습니다. BK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남권에서의 이 통합개혁신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남권에서는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합개혁신당이 내세울 인물들이 별로 없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고령층 그 보수층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념 보수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영남은 미풍일 거다. 신당은 수도권을 노려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이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이 당대표를 좀 고집하는 것 같고요. 당대표 했을 때 20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안철수 만약에 대표가 시장으로 나온다면, 서울시장 나온다면 덕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뭔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저는 뭐 영남은 택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개혁신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당장 인물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상당히 보수 쪽에도 이 득표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당장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고 지금 우리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또 박해진 성향은 검증된 인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민의당 그러니까 통합개혁신당 국민 플러스 발언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 큰 또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이 일단 다 훑어갔나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그런 인물들 자체를 충분히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래서 보면 영남권에서 영향권이 예, 아까 제한됐다. 말씀드렸던 대로 영남권 쪽도 오히려 기초단체장이나 강력의원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은 신당이 광역단체장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물론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원희룡 지사. 예, 네. 거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저는 물론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영남에서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영남도 높지만 지지 강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에 비해서 영남의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영남도 쉽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여당 지지층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뭐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따진다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대거 수도권에 또 출사표를 던지느냐. 그리고 이게 3파전 이상 4파전이 되게 되면 또 모르는 것이거든요. 선거라는 것이 3분의 1 이상 심지어는 가반을 넘어야만 좀 더 안정권에 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4파전 이상이 되면서 이 대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정말 수도권 쪽으로 출사표를 던진다면 그리고 화력을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그 부분도 좀 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 나와준다면 유승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유승민 대표는 계속 신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지를 뗄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하려면 최상위 상품을 내놔야 합니다. 광역단체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은 급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이 이재명 물론 기초단체장이지만 단체장 출신의 대선 후보급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상위 상품을 내놔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 상품을 내놓고 경선을 흥행시켜야만이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낮은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품을 참 이 유권자들이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덩치가 큰 이 인물들, 인지도가 높은 덩치 큰 인사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우리를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좀 더 최상의 상품인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만약에 출마가 있다면 판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한적이다 아니면 흔들 수도 있다. 저는 뭐 아주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능성을 따져볼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그런 만큼 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플러스 중도 또 현직인 박원순 시장이냐 아니면 또 제3의 더불어민주당 인물이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조금 더 요동칠 가능성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 나온다면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한 20% 선일 것 같고 최대.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단일화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특히 자유당과 이 신당의 마지막 단일 후보 이게 변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까요 그렇게? 저는 단일화 시도가 쉽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합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 또 통합개혁신당이 단일화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합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이 걸림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올림픽 변수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올림픽 변수는요. 올림픽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올림픽은 지금 당장은 단일팀 공동 입장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그게 흥행이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안보 이슈로 활용하고 있는 보수 야당의 어떤 논리가 약간 먹히고 있죠. 다만 이제 민주당한테는 더 유리한 전선은 사실 적폐청산 전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창은 2월에 끝나고 MB 문제나 이런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3월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걸리면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초만 쓰겠습니다. 이 올림픽 이후에 평화 모드가 유지되면 오케이, 여당에 유리할 텐데요. 자칫 북한이 뭐 3월이든 4월이든 또 북핵 실험을 한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핵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북핵 실험을 안 한다면 그냥 올림픽은 계속 여당에 유리한 국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일팀이니 얘기가 많지만 실제 경기가 벌어지고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면 그런 이슈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응원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응원 모드로 변하면 상당히 좀 변화가 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현재 이제 포탈 등을 통해서 대량 댓글이 생산되고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그 외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별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살아서 지방선거까지 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에 반사익을 가져가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이 이슈를 다 통째로 가져간다면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또 하나는 정부의 학습 효과도 있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20대, 30대의 표심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영향을 받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투표율에 약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6.8%였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60%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젊은 층에서 약간 투표율이 낮아질까? 그런 점이 좀 여당 걱정됩니다. 지지층의 젊은 세대가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 일부 안 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럼 불리해지는 거죠, 또. 예. 불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이 이슈가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느냐 따져봤을 때 이걸 야당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그죠? 근데 여론상으로 볼 때는 이 이슈가 쉽게 가라앉을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게는 기회를 박탈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예. 이게 상실감이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예. 지속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는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는 효과는 낮아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당정청이 굉장히 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야당은 왜 못 가져가는 거죠? 야당이 가져가기에도 이게 뚜렷하게 이게 딱 떨어지는 이슈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하자, 가상화폐를 무조건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남북 단일팀을 무조건 하지 말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모호한 이슈. 그래서 이 이슈들이 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지만 그 파장은 지속되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슈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 정치 대담을 저희가 한 3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재미없어가지고 4주 정도로. 수기 기간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간 확보했습니다. 국제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만드신 팟캐스트. 네. 사람들 좀 듣습니까? 예, 많이 듣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데 그게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말은 제 혼자 하는데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같이 청중의 한 명이다. 저희가 하도 시간이 준비된 아이템들 다 소화 못하고 짧아서 준비했는데 다 못한 아이템들은 따로 혼자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네. 제공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몇 명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순위는 꽤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몇 위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린 직후에는 8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8위 무려 전체. 아니 시사에서 그렇고요. 분야에서 8위. 전체에서 몇이더라? 30 몇이었나? 하여간 잘 제가 네.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서. 자, 그럼 듣다 보면 재미없으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제 맘대로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고 우리 PD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문결 연구소가 이게 좀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된다는 예, 거는, 게릴라처럼. 분산돼 예, 있고 게릴라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산돼 있는 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공개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그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이 망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각자의 열의로 움직이는. 그죠? 아니 그 체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네. 체계라는 말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예. 네. 비트코인을 외신들은 어떻게 다루나 혹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뭐 해외에서는 한국의 규제 관련 어떤 보도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엄청 뉴스가 많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더 넓게 보자면은 암호화 화폐 예. 그 관련해서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주 좀 길게 보면 한 열흘 동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보도들이 외신들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국이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거든요. 네. 예,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을 때, 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67%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전체보다 많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외신과 프랑스의 르피가로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20%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다고 하거든요. 세계 1위, 3위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 규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이거는 너무 심한 정도의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열된 건 확실하고요. 과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트코인의 거래 한마디 키워드로 정하자면 과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열 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그 워렌 버핏 있죠. 예. 그 투자의 귀재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거는 제 말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보기에 이 가상화폐의 종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디언 신문이 그 기사를 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은 어느 정보가 됐던 간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과열 증상을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모이고 했을 때 가만히 놔두고 보는 정부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볼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너무 것이죠. 당연한 거죠. 네. 사실은 이 정도 과열되고 이 정도 투기성이면 그 기술 논란과 기술과는 무관하게 그 시장은 진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란도 국내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은 기술 발전을 왜 막냐 예.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 발전을 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뭔가가 이제 다른 응용을 하는 분야가 나오게 되겠죠. 이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응용이죠. 그렇죠. 비트코인. 물론 화폐는. 비트코인을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는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이 이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거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예를 들어 연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쓰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연필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 기술의 발전이 그러면 기술의 발전을 막느냐? 그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은 그걸 응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도 똑같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정부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전도 유명한 기술이긴 한데요. 그 활용이 오로지 가상화폐 비트코인만은 아니거든요. 예. 네. 다양한 활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술 문제보다는 이 이야기는 이 자체가 또 토론거리니까요. 그래서 외신이 이 한국 논란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혹은 외신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도 어떤 보도들이 일반적으로 있느냐,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국가마다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제 있는 거는 다 알려져 있죠. 중국 같은
그걸 뭐 통일하자는 얘기도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화폐 체계에 반발을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전 세계의 큰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뭔가를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왜냐하면은 G20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분권화, 이게 사실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에 반대하는, 이게 그 개념이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뭐 철학은 거기서 출발했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는 것이 그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정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는. 그러니까 제 말은 G20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게, 그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네. 주제책을 동일하게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 시도가 지금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도 뭐 인구도 워낙 크고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제한한다,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네, 불법으로 만들었죠, 발리 같은 곳에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 뉴스도 나왔고, 뭐 중국은 이미 이제 그런 나왔었고.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제 통제 혹은 뭐 제재 혹은 간섭 체제가 이제 조금씩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전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요? 땅 고르기 정도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아예 이제 G20 같은 곳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으니, 예.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회의적인 보도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된 논의, 이게 이제 가능도 하겠죠. 그게 막 시작됐다, 뭐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 네. 있고요. 또 다른 보도가.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청와대에도 청원이 올라갔다. 지금 2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제가 정확한 문구는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정부가 서민의 꿈을 한 번이라도 실현해 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이제 문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니혼 게자이,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이죠, 줄여서. 니케이 신문이 그런 관련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젊은 세대가 특히 그 정부의 관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다. 근데 하필 그 젊은 세대가 현 정권의 지지층과 겹친다.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건 그 니케이 신문이 그래서 현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제가 보기에 과연 젊은 세대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뭐 젊은 세대로 그냥 퉁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그 정부의 관여에 반대한다 혹은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곧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이냐, 과연 그건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기보다는 니온 게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그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이번 비트코인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과열된 투자, 이제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일을 하면은 그만큼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책이 아니라 얼마가 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걸어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전 세대에서는 이게 부동산에서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서 가격을 왕창 띄워놓고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젊은이층이 아무리 평생을 일해도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박탈감, 이때 나타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한마디로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왜 당신들만 하고 우리는 막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논리가 개발되어 있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카지노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 하우스도 가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한 방을 노리는 거거든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일확천금을 원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행심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서 오게 된, 근데 이게 전 국민적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전장치가 없어요. 네네. 전혀. 하다못해 뭐 도박장이나 이런 데는 몇 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안전장치, 이게 규제라고 볼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실명으로 해라, 뭐 기타 등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것이 과거에 사실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대란 그 사례를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큰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지 그거는 과거에 그 튤립 대란하고 비슷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폰지 사기 얘기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니야 기술 때문이야 이렇게 변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또 이렇게 유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문제하고 이거는 투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기술을 규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인터넷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 기술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범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외신을 저항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주장을 주로 하시고 이렇게. 아니 외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상훈 수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파트를 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구매자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렀고 특히 현금 개수기를 가져와서 돈을 세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원전 원장의 재임 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검찰은 원전 원장 자녀의 소득과 납세 사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매우 각별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예.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려면 트렁크에 들고 가야 되는데. 네, 심지어 개수기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 일반인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특활비 이미 사실은 문제가 됐죠. 예. 200만 달러는,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외에도 특활비를 빼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런 정황입니다. 네, 또 펜트하우스를 꾸며준 정황 등이 확보가 돼서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원전 원장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건 어쨌든 국정원장이 거처로 삼았던 건데 이건 아들 집 사준 거 아닙니까? 예.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하여튼 자녀 집을 만약에 일부라도 특활비가 들어가서 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전세비에도 1억의 특활비가 들어간 정황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다양한 집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곡동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도 국정원 특활비 6억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골 때리네요.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다음은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부 인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자신이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조사가 거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특활비가 쓰여진 경로 혹은 등장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특활비 갈래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가질 텐데 지금 이 뉴스는 2012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고요. 그때 이제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이 쓰였는데 그 돈이 당시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끝난 사안이었어요.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장인이 줬어요. 5천만 원을.
이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믿지 않았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띠지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장인이 그 한국은행에서 바로 돈을 가져와가지고 관봉 상태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는데 사실 이 관봉이 아니어도 말이 안 되죠. 총무실 직원이 왜 사비 5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돈이 대체 특활비는 맞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불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미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김진모 전 민전 2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5천만 원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도는 이제 민정수석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갔다가 그리고 공직, 수석. 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총리실 관리관으로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간이 빠졌었거든요. 예, 이 중간을 수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정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민정의 또 비서관으로 갔다가 총리실로 넘어가서 그것이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너진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원래는 장인이 줬다고 했던 사람. 네, 출처를 그렇게 둘러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수사는 중인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국정원 돈까지 쓴 거였던 거죠. 예,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권재진 전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됐죠. 예, 법무부 장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윗선 지시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보수가 남남 갈등, 이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남남 갈등을 북한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최소화하고 예술단 공연은 아예 반대합니다. 공연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선전이 된다는 거죠. 단일팀 역시 반대 사안을 IOC에 보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합의,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훈련 조성을 함께 노력한다. 2011년 8월자 기사입니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현재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먼저 제안했었죠. 단일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며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더 웃깁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올림픽 자체가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게 서울, 강릉 두 곳의 북한 공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한의 체제 선전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일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컨디션 어때요? 네. 네, 안 좋습니다. 네. 예,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안 좋습니다. 아침에는. 이 장단기 기억 상실. 예, 이거는 정치권에 원래 만연해 있는 질환입니다. 네.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예, 바로바로 뒤집는 게 특기예요, 특기. 예, 다시 발동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추진 혹은 뭐 특별법 제정 또는 올림픽 조직위에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체제 선전이라는 말이 제일 웃깁니다. 저는. 예. 공연 몇 개 하고 올림픽 자체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는 올림픽을 남한이 하게 동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체제 선전이 어디 있나요? 북한의 생중계로 이 모든 동계올림픽 경기가 남한에서 열린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 선전으로 따지면 북한이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말 동안의 가장 화제의 뉴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한국일보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뉴스도 많았지만요. 이 뉴스가 아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골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특활비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쪽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기에게도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윗선에 보고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이게 포털에 메일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핵심은 이거죠. 제2부속실에 준 게 아니고 예. 제2부속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의 행사 의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저 담당하는 행정관한테 줬다는 거예요. 관저. 그러니까 관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사는 집이죠. 예. 개인 비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이 아니라 개인 비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돈은 은밀히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계속 화제가 되는 게 명품 구입했다,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걸 김희중 전 실장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다만 방미 직전에 달러를 환전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쓰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진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사적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식 행사에는 따로 돈 들 일이 1억씩이나 돈 들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달러를 1억을 환전해서 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길 원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명품 샵에 가서 쇼핑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개연성 정도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입증은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네, 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한 건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1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도 전쟁 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미국이 전쟁까지 옵션으로 놓고 있다고 연일 보수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너무 반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전쟁을 걱정했으면, 이제 전쟁 안 하고 손수단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반겨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보수 매체와 보수 정치권에서. 예.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최소한 앞뒤는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가 부도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다스 경영진의 비공식 회의를 보도한 건데요. 문건까지 입수했습니다. 은행권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1월 중 만기가 들어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에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간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도 해놨다라고 하는데,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자금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 위기의 기로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고위부도설은 주성장에서 대략 2주 전쯤에 한번 예견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요런 작전은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예. 전문 영역입니다. 건실한 기업이 이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에 의해서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다스가 부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음을 그냥 결자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통상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고의 부도를 낼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사가 뭐 매출이 없다든가 또는 뭐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난 경우도 있는데 다스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음 결제만 안 해버리면 은행에 어음 결제만 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굉장히 의도된 경영난이거나 과장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에서 갑자기 물량이 떨어졌다든가 자동차 경기가 나빠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2주 전에 얘기했던 뉴스가 2주 후에 나오는 예언 뉴스 공장입니다. 또 이 뉴스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스 본사가 압수수색 당시에 다스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홍 아무개 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국내 협력사 관리 총괄하는 박 아무개 구매실장, 인사노무실의 한 아무개 실장 이사의 하드디스크도 제출되지 않아서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보도가 있는 만큼 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고의부도 가능성, 2주 전쯤 얘기했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6년에 녹음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동영 씨는 해고된 다스 직원에게 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 회장이 소위 바지 회장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스가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는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다스가 아플 예정인 뉴스가 나왔고요. 예, 이번에는 이상한 회장 명부상 소유주죠. 예, 최대 주주인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상한 회장 그러니까 준재벌입니다. 그 다스 규모로 볼 때 준재벌의 아들 이동영 씨가 나도 월급 받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는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인 정황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음이기 때문에요. 예, 이건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가 담겨서 아마 그 상대방이 아마 당시에 이유는 조금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을 했나 봅니다. 녹음을 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했고요. 예. 사실은 3주 전쯤에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공개됐던 내용인데,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월급 사장 아니냐는 정황 혹은 주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네, 그렇죠. 결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을 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계 가족에 의해서 본인 입으로 이런 주장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대응할 방법이 없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또 수없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예,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자, 다음 순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등 5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은 개막식과 폐획식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요. 공동 입장합니다. 또 단일팀의 영문 추가 어로는요. COR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포털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014년 때 아시안게임 때 그때도 북한 응원단 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북한 응원단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시안게임 할 때도 왔습니다. 그때 왔는데 북한 응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검색하면 사진 쫙 나옵니다. 지금 SNS에 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요. 북한 응원단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은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같이 응원하면서 북한을 응원합니다. 예,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만약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장단계 기억 상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심사네요. 근데 네이버가 먼저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방해 맞죠.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건데 네이버가 여기서 단순히 피의자이기만 한지 따져볼 정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이제 그 메인에 노출될 기사예요. 그런데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1보, 2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판갈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 2보가 됐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정반대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1보, 2보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1보가 그냥 걸려 있으면 되는데 2보로 바꾼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1보에서 2보로 바뀌었으니 판결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가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사를 2보로 바꾼 다음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기사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죠. 네, 따져볼 게 근데 그 많을 것 부분까지 같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기억 상실은 이번 가료가 필요하다. 예, 걱정된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특활비 관련한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도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예, 인물들의 직책도 많고 해서 오늘 이 특활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죠.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보세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어서. 자, 밉상 하영 기자. 자, 특활비 관련해서 예. 너무 많아요, 양상이. 예. 그 전개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름이 많아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예. 말인데. 네. 게다가 직책도 워낙 길잖아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가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갈래를 좀 잡아보죠. 예.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예,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누군가의 살림살이, 예. 사적 용처를 위한 예. 살림돈 이 정도, 살림돈 이 정도.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갈래가 하나 있다.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하나가 급할 때 쓰는 급전 갈래. 예, 급전 갈래가 있다. 급전 갈래가. 이 갈래가 최근에 튀어나온 민간인 사찰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급전 갈래가 민간인 사찰하다가 들켰어요. 예. 예, 들켰는데 이제 폭로를 한다고 하니 네. 입막음을 해야 된다. 네, 거기부터 가볼까요? 예, 그거부터 한번 가보죠. 당시에 민간인 사찰. 예,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지원윤리관실이라는 조직을 두고요. 경찰이나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만 사찰한 거 아닙니다. 예. 당시 한나라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렇죠. 민간인도 사찰 사건입니다. 예. 언론계, 정계, 관계 등 전방위로 사찰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하는 적이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실이.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은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찍은 네. 네, 공직자건 공직자가 아니건 간에 자신들이 찍은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사찰한 거죠. 예. 불이익을 주고. 검찰 수사는 2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2010년 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이 있었다라는 폭로로 예.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죠.
여기서 폭로가 드러나면서 두 번 이루어졌는데 5천만 원은 두 번째 폭로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이제 디가우징입니다. 디가우징입니다. 예. 전혀 생소한 용어였는데 디가우징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뒤집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최근에 등장한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인정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이 5천만 원은 관봉에 담겨져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게 벌써 주무관 이런 거 우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렇죠. 비서관, 주무관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관도 나오고. 예. 김진모 민정 2비서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모 비서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예.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직책명도 이렇게 복잡한지. 여기도 청와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복무관리관, 네. 기강비서관, 예. 여기서 류충렬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겁니다. 전 주무관에게. 예. 곳에 비서관, 관리관, 주무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앞에 또 이름 외워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앞에 거는 민정이고 뒤에 건 총리실사나예요. 예. 헷갈립니다 이거. 예. 이게 왜 이렇게 개통 없이 왔다 갔다 했나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급전 쓰다 보니까 이리저리 퉁치다가 이렇게 됐거나. 크게 보면 청와대 민정에서 총리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크게 보면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진 총리실로 돈을 원했다. 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정 2비서관도 자금 출처가 국정원인 건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나는 착복하지 않았다. 예. 민간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쪽에 있던 그 비서관들은 나는 전달만 했어요. 예. 이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당사자한테 직접 준 국무총리실. 네.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충렬 관리관은 이거 장인이 준 겁니다. 2012년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장인이 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수사는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아예. 청와대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검찰은 장인이 준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예. 당신은 총리실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게 청와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민정까지는 안 올라가고 끊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수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준 돈을 본인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관봉으로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관봉으로 5천만 원을 넘겨줬다. 장인이 그 한국은행 장이라든가 조폐공사 사장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검찰은 그걸 믿어준 거죠. 예. 여기서 게다가 장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모 할머니나 장인 핑계를 많이 달죠. 예. 특히 사망하신 분들 네.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사건이 덮였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거꾸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예. 청와대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돈이.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시라고 하면 비서관 위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직위가 높은 사람이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김진모 2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구속이 돼버렸어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가 남은 겁니다, 이제. 위가 남은 거예요. 예, 사건이 이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민정수석과 대통령 실장을 예. 곧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예. 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요 두 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남았죠. 예. 그 아래부터 제일 고위직은 이미 비서관 중에 제일 고위직. 돈을 받았다. 예. 돈을 나는 받았지만 건넸을 뿐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남았고 네. 또 한 사람은 돈은 줬는데 장애인이라고 했던 사람 남은 겁니다. 그렇죠. 민간인 사찰에서 5천만 원 관봉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국정원 라인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진모 민정 2비서관이 구속된. 구속된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거든요. 예.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아주 대표적인 서울시 멤버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으로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mem버 하면 또 등장하는 인물, 예. 원세훈 국정원장, 예.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렇게 원세훈 원장은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도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타고 내려온 나이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거기는 원장도 인정을 했고 그 돈을 그렇죠. 전달한 사람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도 비서관과 비서관 아래 다 인정이 됐어요. 아니, 그렇죠. 한 사람 빠져 있죠. 중간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 예. 이분은 이제 5천만 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불려갔고요. 지금 그 뭐 1000개 피스 퍼즐이라고 하면 예. 한 990개 정도는 맞춰진 예, 상태입니다.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거의 드러났다. 자, 이게 이제 예. 공식 라인 선상에서 급전으로 해결하는 갈래 사건이고 그다음에 사적 유용 라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식 유용 라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말고 1억 7천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또 있죠. 참. 예, 또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돈인데요. 예. 이 돈은 4천만 원 이 비서관